안녕하세요. 아침의 문을 여는 마켓 시그널입니다. 더 깊게 빠르게 정확하게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해줄 저는 정다희. 저는 이은주입니다. 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화요일 아침도 마켓 시그널과 함께 뉴욕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전략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도 분위기 좋았고요. 간밤 뉴욕 증시 또한 그러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FOMC를 앞두고 그나마 실적에 집중해주면서 좋은 증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그널들을 보내왔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신호등의 색깔을 통해서도 봤듯이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3대 주요 지수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38% 오름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35%, 0.32% 강세를 보였습니다. 0.3%씩 모두 오름세를 보였던 건데요. 아직은 좀 심리가 불안하고 5월 FOMC 이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시그널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오르다가도 떨어지는 등 시장은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수 추이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오르다가 내리다가 좀 힘없이 오르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졌는데요.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다가도 그래도 장 막판에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오름세로 마감을 했던 3대 주요 지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체크해 볼 것은 러셀 2000 소형주를 담고 있는 이 러셀 2000이 0.8% 가까운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인데요. 이날만큼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더 활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초록불을 켜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날 전체 상장 종목 가운데 70%가 올랐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 수도 200여 개가 되는데 이렇게 지수가 상대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을 장중에 보였던 것은 지금 보시듯이 대형주가 대체로 힘을 강하게 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키 맞추기를 보여주고 있는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하락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크게 하락했다기보다는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호실적 이후 오름세를 보였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 해당할 것 같고요. 다만 메타는 2분기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나온 이후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게 크게 오르진 못한 모습이고요. 아마존 0.75% 강세였습니다. 이날 대형주 중에서 좀 돋보였던 건 바로 애플과 테슬라 각각 2.48% 그리고 테슬라는 무려 두 자릿수죠. 15%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잠시 후 이슈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섹터별로 보면요. 물론 이 필수 소비재 컨슈머 시클리컬이 가장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상승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가스와 전기 관련주를 주로 담고 있는 유틸리티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주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두 자릿수 15%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당국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외자 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최근 샤오미 전기차의 흥행 등 최근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성장에 나서면서 입지가 좀 좁아진 면이 있는데 이 FSD로 테슬라가 다시금 중국에서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는 애플을 꼽았습니다. 이날 2%대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월가의 증권사 번스타인에서 이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도 함께 오른 겁니다. 중국에서의 악재가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이제는 공포를 살 때라는 코멘트를 내렸는데요. 목표 주가로 19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날 종가가 173달러 50센트였으니까 약 12%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꼽은 특징주 도미노 피자와 소파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이 도미노 피자는 호실적에 주가가 5% 넘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소파이 테크놀로지 핀테크 기업이 되겠는데요. 역시나 1분기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만 2분기 가이던스가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으로 다가오면서 10%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S&P 500 기업 중 46%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팩트셋에 따르면 5곳 중 4곳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게다가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 강도도 어느 때보다 강한데요. 보통 기대했던 것보다 평균적으로 4.2%가량 더 잘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9.5%가량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 이런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순이익은 2분기에도 3분기에도 4분기에도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오늘부터는 미국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가 열립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시그널을 줄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 둔화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최근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런 기회 가운데 우리는 매파적인 연준, 매파적인 파월 의장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연준과 관련된 헤드라인 6만여 개를 분석한 결과 이 페드 센티멘트 지수, 연준의 심리 지수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얼마나 매파적인지를 그렇게 체크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높게 올라올수록 매파적이다, 내려올수록 비둘기파적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보시면 12월 파월의 피벗 언급이 있은 후에 비둘기파적으로 보여졌던 연준이 최근에 뜨거운 3월 고용 또 인플레가 발표되면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파적인 파월 이번에도 좀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연준이 지속적으로 매파 시그널을 조금씩 보내왔기 때문에 시장도 어느 정도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시장인데요. 다음 차트도 함께 보실까요?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보시면 지난해 말 12월 29일에 예상했던 금리 경로가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올해 6번가량의 금리 인하가 이렇게 빠르고 가파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하지만 지난 4월 25일 기준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경로는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디게 그리고 연내 한 번 정도로 덜 있을 것이다 라는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FOMC 이후로 계속해서 제조업 그리고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나옵니다. 연준이 이 지표 주목을 하겠죠. 이때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도 지난 만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지표들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제유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1.45%가량 하락하면서 배럴당 82달러 선으로 내려왔고요. 국제 금값은 소폭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0.03% 강세였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멜 케이시 FBB 캐피탈 선임 매니저가 시장의 심리에 대해서 잘 분석을 했습니다.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신가요? We're having a recovery after some pretty tough days last week. We're still in the early innings of the earnings season, but so far across the board, there's enough in the earnings to make investors feel pretty comfortable with how companies are doing right now. In terms of how the markets are reacting or have reacted, it feels very much like a tug of war between the macro and the micro. And so the macro is inflation numbers, jobs numbers, all the things that the Federal Reserve needs to do in order to ease and start cutting rates and making capital a little bit less expensive for everybody. And so we've had some mixed signals there. That last little bit of inflation been sticky. We had a disappointing kind of GDP report last week.
which the market was surprised by. That was a tough morning for the markets, and so we've gone from this soft landing being something people are pretty comfortable with, i.e., we emerged from inflation without a recession, to now it's more a case of, well, are we going to be higher rates for longer, the higher for longer narrative? Or, is recession now a possibility? It's back on the table to whatever degree. And so that's the feeling the market had on Thursday. But then the micro side of the equation seems to be winning at the moment, which is corporate earnings. And so in the actual earnings from companies, led by big tech, those are coming out, those are looking strong. So the market's feeling a lot better about where we are. And so there's a bit more of the greed winning out over the fear in that regard. 네, 간만에 반가운 테슬라의 반등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FOMC 경계감을 그대로 소화하면서 일단 증시는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빅테크의 실적이 계속 이어집니다. 애플 그리고 아마존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머스너 5 시간에서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주인공은 단연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중국을 깜짝 방문했던 머스크, 중국 안에서 이 테슬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식을 선물처럼 들고 왔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먼저 시세를 받아갔는데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테슬라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상승해주면서 화답을 해줬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들고 온 깜짝 선물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SD로 불리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중국에서 출시하는 게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바이두와 협력해서 FSD 기능을 중국 안에 출시하는 계획을 잠정 승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관련해서 바이두 주가 또한 홍콩 거래에서 7%나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중국에서도 FSD 구독 서비스를 먼저 시행했지만 데이터 보안 문제 등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처럼 전체 기능을 출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서도 해당 부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중국에서 주요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요구 상황도 해결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중국 규제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중국 차량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중국에만 저장하고 어떠한 데이터도 미국으로 전송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난제 두 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한 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이러한 소식을 들고 온 것만으로도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중국 안에서 테슬라의 입지는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10%를 돌파했었는데 작년 4분기에는 6%까지 내려왔던 상황이었죠. 웨드부시 증권가의 분석가인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도 이번 머스크의 깜짝 중국 방문을 놓고 테슬라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고요.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만약 여러분들이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테슬라에 투자하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들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다라는 게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율주행 이슈 해결로 인해서 중국 안에서의 입지를 테슬라가 다시 한번 넓혀줄 수 있을지 오늘 보여줬던 주가 반등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FOMC를 앞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또 실적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번 주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일단 실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절반 정도 달려왔습니다. 미국의 1분기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 절반 정도의 기업들이 이미 실적 발표를 마친 상황이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발표했던 실적 78%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S&P 500 상장 기업을 기준으로 지금 200곳 이상이 실적 발표를 마무리를 지었고 그들 중에 78%가 상회하는 수준이 나오면서 최근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섹터별로 확인을 해봤을 때 통신 서비스 부분에서는
알파벳과 메타, 넷플릭스가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금융 섹터에서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그리고 기술 섹터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호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지금 상승폭이 9.5%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장기적 평균치가 4.2%, 그리고 전분기는 7%였기 때문에 확실히 전년 대비 그리고 전 분기 대비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메타처럼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가이던스 부진으로 주가 급락을 맞이했던 종목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호실적을 반영해주면서 주가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도 여전히 강한 경제와 특히 고용시장의 견고함이 기업들의 호실적을 계속해서 견인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그룹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한 계속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이번 주에 당장 발표되는 기업들의 소식들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실적 예상치보다 뛰어넘는 매출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국내장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먼저 예출 예상치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1분기 실적 기대감 상당히 높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11% 증가하면서 1,425억 달러가 전망되고 있고요.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인상적인 것은 주당 순이익 부분이 될 텐데요. 167.7% 증가한 0.83달러로 세 자릿수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4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과 수익 모두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계속해서 입증이 되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실적 발표 다음 날 아마존의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부분도 이번에 동일하게 일어날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간밤 전해졌던 소식에 의하면 프라임 멤버십과 관련된 배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지난 1분기 전국 내 60개 대도시에서 멤버십인 프라임을 통해 주문한 상품의 약 60%가 당일 또는 24시간 안으로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의 일일 배송이 더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아마존은 일일 배송을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수년 내 미국 내 당일 배송 시설을 2배로 확대하겠다라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배송이 빨라지고 소비자들은 만족하고 또 프라임 멤버십의 증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매출과 실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목요일에 발표되는 아마존의 실적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그리고 아마존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또 다른 그룹도 있습니다. 바로 애플이 될 텐데요. 간밤 번스타인에서 버핏처럼 애플 주식을 쌀 때 매수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196달러 선을 제시하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15%의 가격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2년 만에 시장 성과 초과로 이 목표 매수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간밤에 2% 정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애플이 만들어주기도 했는데요. 일단 번스타인은 애플이 아이폰 15의 판매 부진과 중국 매출 부진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버핏처럼 주가가 쌀 때 사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번스타인은 애플 주식을 중립으로 평가해 왔는데 2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라는 부분에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번스타인 분석가인 토니 같은 경우도 현재 애플 주식이 2024년 이익 추정치 기준으로 26배, 그리고 25년 이익 추정치 기준으로는 23배에 불과한 주가 수익률로 거래 중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 애플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주가 추이는 좋진 못했습니다. S&P 500이 7% 정도 상승할 때 애플은 12%의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 중국 정부의 추가 규제로 인해서 중국 시장 점유율 하락이 애플 주가에는 크게 악재로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될 애플의 주가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4%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지난날에 애플이 또 챗GPT 오픈 AI와 관련된 파트너십 소식을 전해오면서 주가의 반영이 됐던 만큼 이번 주 실적 발표 이후 애플의 주가 향방은 어디로 흘러갈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테크 기업들의 좋은 실적 발표와 함께 증시에는 훈풍이 불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에는 지속적인 악재가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 러시아 측에서 암호화폐 금지령과 관련된 조치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오는 9월부터 현재 조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많은 알트코인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62,000달러 선까지 가격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알트코인들은 추가적으로 5% 내외 가격 조정을 보였는데요. 다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암호화폐 매수나 매도, 전반적으로 암호화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규제안들을 가지고 왔던 나라인 만큼 시장에는 추가적인 여파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조치는 본인들의 루블화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파악되고 있고요. CBDC를 이용한 루블화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견제하는 것으로 시장이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또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열기가 나와줄 수 있을지 일단은 시장 상황 계속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너 5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월요일장을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뭔가 강하게 오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5월 FOMC를 앞두고 있어서 경계감이 좀 반영됐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3대 지수 역시 사실상 큰 상승폭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행스러운 것은 변동폭을 다소 축소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 그리고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약 0.35%를 조금 상회하는 수익률을 좀 나타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64%밖에 상승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오늘 이제 빅테크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에서 발표하는 실적들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에 대해서 저가평가, 저가유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유념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FOMC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만은 사실상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은 워낙 이제 많이 언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의 어떤 긴장감이 돌기보다는 이제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된 발언이 언제쯤 나올 것인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는 이제 고용 지표가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고용 자체가 이제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이 지금 다소 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목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눈빛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이제 이미 이제 M7들이 이제 기업 실적을 발표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았던 방어주들 중심에서의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때문에 오늘 시장을 좀 주도했던 거는 다우존스 지수를 비롯해서 좀 대형 종목들 중심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 내에서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오랜만에 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봤는데 아무래도 미 국무장관이 가자 휴전 촉구 때문이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토니 블링컨 장관이 이제 현재 시간 기준 29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전쟁 그리고
이란과의 교전 상황 속에서 사우디를 찾는 것은 좀 의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관계 정상화죠. 이제 수교를 맺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와의 어떤 방어 조약을 체결을 함으로써 이스라엘과의 정상적인 수교를 연결하고 이후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중재하는 역할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이전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기 위해서의 조건으로는 가자 지구에 대한 침략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을 이제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바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정해되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이 지지율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치적 모멘텀으로서 전쟁을 좀 이용을 하고 있다는 미국의 판단도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제 미국이 사우디와의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스라엘과 교전을 하고 있는 하마스 같은 경우에도 서방의 적대적인 이란을 제외하면은 사실상 지지 세력을 잃기 때문에 휴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체결됐다라는 정식 보도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체결 가능성을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유가 부분에 좀 하락을 한 것도 이제 종전 가능성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어서 이 가자 지구 내 휴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서 좀 기대가 되는 또 그리고 오랜만에 호재를 나타낸 이 테슬라 소식도 한 번 더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제 중국 내에서 데이터 검사를 안전하게 통과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호재로 작용되면서 테슬라가 간밤에 좀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보통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 내에서는 이제 주요 공공기관 그리고 공항, 고속도로와 같은 주요 도로에서는 이제 차량의 운행 및 정차가 이제 제한이 됐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해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완전 자율주행 부분들을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슈를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가 이제 바이두가 지금 기존에 중국 내 이제 자체 디지털 지도를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라이선스를 이제 허용을 하겠다라는 발표까지 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 내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한 지가 4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이런 제재 때문에 매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됐었는데 이번에 완전 자율주행 부분에서의 즉 이제 구독료도 이제 $199에서 월 $99 인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장 성장 면에서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주요 섹터라면 이제 테슬라 관련주들, 특히 우리가 이제 납품을 많이 했던 부품주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들이 좀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제 유가 관련 부분이나 우리가 해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운임료 조정에 대한 부분들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또 이제 근로자의 날에 이제 국내는 휴장을 돌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외국인 수급들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마켓 이슈 점검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동근 하이두다증권 스마트 PB센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의 증시 분석을 먼저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커플링 형상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좀 받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 초 들어서 더 그런 느낌이 강했던 것 같은데 실제적인 경제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GDP 수치가 딱 발표가 됐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우리나라는 반대로 서프라이즈의 기록을 보여주면서 양시장이 정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이러한 미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GDP 이번에 이제 GDP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좀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가 조금은 엇갈리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졌죠. 뭐 네. 미국 증시가 조정을 이게 하락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증시가 그대로 하락하기보다는 또 우리 그쵸. 증시는 또 다른 쪽에서의 어떤 미국 증시보다 오히려 좀 앞서가는 이러한 흐름도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조금은 뭐 과거처럼 이제 그 미국 증시를 그대로 수정한다라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은 이제 어려운. 그래서 시장을 대응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런 그 약간 좀 의외성이 많이 나타난다는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그 1분기 GDP를 놓고 봤을 때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미국하고 한국이 좀 엇갈렸습니다. 1분기 미국 GDP가 1.6%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좀 뜯어보면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은 뭐 순수출이라든가 재고 증감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제외한다면은 성장률이 뭐 크게 부진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수입 증가라는 측면에서 투자를 위한 자본재 수요가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꽤 견조한 그런 이제 어떤 지표를 나타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도 정부 지출이 워낙 그 강하게 이제 그 작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비정상적인 국면에서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 성장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다가 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슬로우해지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항상 지금 얘기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AI를 중심으로 한 투자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그 미국 경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어떤 GDP 지표를 보고 뭐 이게 좀 이제 그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것 때문에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GDP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사실 내수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건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견조한 상황이었고 네. 특히 수출의 회복세가 경제 전반을 견인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향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순수입 증가하고 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2분기에도 국내 어떤 내수의 회복은 크게 이제 나타나긴 쉽지가 않아요. 사실 뭐 지금 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수가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달러화 강세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면서 수출은 계속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출 중심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런 네.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률에 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한국 같은 경우도 미국향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일단 우리는 1분기 GDP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미국 시장 안에서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도 성장 낙관론 펼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최근에 네. 좀 부각이 됐죠. 결국은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연준의 스탠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중요한 그 체크 포인트들이 좀 있는데 그쵸. 뭐 아시겠지만 이제 FOMC라든가 뭐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그 체크 포인트들이 있는데 사실 그 이제 우리 오늘하고 내일이죠. 네. 이제 그 이틀간 이제 FOMC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금리 동결이 예상된다는 부분들은 지금 거의 다 이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는 이런 금리 결정보다는 파월 의장의 기자 간담회입니다. 네. 과연 간담회에서 이제 질문들이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뭐 연준의 첫 금리 시점이 언제쯤 될 것이냐, 또 이제 연내 인하에 대한 그런 뭐 이제 가능성, 또 이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또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여기서 파월 의장이 어떤 스탠스에 답변을 내놓을지 네. 일단은 뭐 지금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시장 그 예상으로는.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런 그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기존보다
좀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죠. 사실 만약에 파월 의장의 정말 이런 발언이 예상대로 좀 매파적이라면은 시장은 이 부분을 또 한번 조금 이제 그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굉장히 좋다가 사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FOMC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발동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미 지금 미국의 채권 금리 같은 경우 10년물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죠. 4.7%를 상회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금리가 그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고 선반영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이번 FOMC 결과에서 어느 정도 좀 이런 그 기존보다는 네. 조금 더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 부분에 조금 저는 지금 초점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어떤 전체적인 기조를 흔들 정도는 아니에요. 뭐 지금 어차피 그리고 뭐 많은 또 낙관론자들은 설사 이제 금리나 안 하더라도 시장은 충분히 그러니까 금리나 안 한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가 지금 좋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은 주시장이 오를 만한 주시장이 오를 만한 그런 그 포텐셜은 충분하게 있다. 이렇게 또 그런 의견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다만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결국은 7월까지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인하 시점 자체는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그런 그림자가 좀 짙은 가운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고용 관련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사실 뭐 항상 연준이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그 첫머리에 꼽히는 것이 고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 활동은 둔화되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만약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면은 연준이 빠른 금리 인하에 나설 수는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물가 상승세가 동반이 될 경우에는 또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지금 가장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 시장 전망만 놓고 보면은 4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한 25만 명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예상치, 이 전망치를 충족시킨다면은 나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3월이 한 30만 3천 명 정도였기 때문에 3월보다 분명히 둔화가 되는 그런 이제 전망치를 지금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그 전망치를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면은 시장은 좀 안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를 주목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또 견뎌줄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 앞서서 먼저 제넷 옐런 장관의 입이 먼저 열리게 될 텐데요. 오늘 새벽에 미국 재무부 분기 자금 조달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증시를 살리는 발언들이 이 제니 옐런 장관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자, 그리고 지금 빅테크 실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호실적과 함께 75% 이상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요. 아직 발표 안 한 기업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 어떻게 총평하실까요? 이제 간밤에 애플의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는 좀 이제 그 전반적으로 호재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 뭐 지금 빅테크들의 실적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초반에 이제 뭐 ASML이라든가 TSMC라든가 이런 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다 준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메타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실적 발표는 뭐 실적 발표 이후에 한 10% 이상 급락을 하기도 했었고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또 AI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에 좀 급락으로 연결이 된 측면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급등을 했죠. 뭐 사실 이게 조금 엇갈린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쪽으로 이제 경도된 부분은 없는데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번 어닝 시즌의 당초의 우려보다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이러한 그 빅테크들의 기대감이 높았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미스가 나면 사실 시장이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시장은 굉장히 저는 선방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은
실적이 선반영되었다는 인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네.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기업의 가이던스에서 나타났듯이 AI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빅테크들의 공통적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AI 성장성에 대한 훼손이 없다면은 뭐 우리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견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앵커에서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실적 발표에 대한 평가는 양호해요.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지난주까지 그 공개가 된 실적이 공개가 된 기업들의 한 70% 이상이 예상보다 좋았고요.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컨센서스로 20% 가까이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실적 눈높이가 낮았던 뭐 에너지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건설 또 뭐 조선 이런 업종들의 실적이 좋았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사실 국내 증시가 최근에 좀 이제 조정을 많이 겪었다가 4월에 이제 4월 후반으로 오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반등에는 이러한 어떤 기업들의 실적 예상보다 좋았다는 측면이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결국은 지금 그 실적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엇갈리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실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어떤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주가가 어떤 경우에는 올라오고 어떤 경우에는 또 빠지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주가가 실적을 지금 현재 얼마나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미증시 안에서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당장의 실적보다도 앞으로의 전망치, 예상치, 이 가이던스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하면서 여러분들도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일은 근로자의 날로 국내 증시는 하루 쉬어가고요. 5월 2일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셀린 메이라고 하죠. 과연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지 이 부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5월 어떨까요? 사실 이제 셀린 메이라는 표현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많이 그 일상화가 됐는데 네. 저는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4월에 좀 먼저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4월장이 조금 아마 좀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 투자자들께서도 많으실 텐데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거지면서 시장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뭐 121선, 200일선이 차례로 좀 장중에 깨지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물론 금방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좀 반등이 나면서 일단 이러한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등락폭은 여전히 큽니다. 굉장히 지금 보면 국내 증시를 놓고 보면 최근 한 2주일 보면은 그 하루에 어떤 그 상승했을 때도 그렇고 하락했을 때도 그렇고 그 지수의 어떤 이 등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조금은 시장이 이런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러한 변동성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변수는 금리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 수준 자체가 과거 어떤 10년간을 봤을 때 지금 보기 어려운 레벨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인플레이션 리스크라는 측면이 이런 그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흐름을 좀 부추기는 양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금리라든가 인플레이션 같은 이러한 관련 지표들에 대한 확인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코스피 지수는 이제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2600선 위에서 좀 등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 당분간은 2600 이상 그리고 2700 언저리에서 지금은 좀 움직이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악재들이 시장에 선반영되었다는 인식 속에서 그 실적에 기반한 이런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의 어떤 반등 시도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도 누차 언급드렸습니다만 결국 지금은 실적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에요. 최근에 뭐 시세 흐름이 좋은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을 보더라도 일단 실적의 등에 업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수급도 또한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진짜 당분간은 기업의 실적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4월에 먼저 매를 맞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조정이 있었던 만큼 5월은 좋은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월에 우리는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될까요? 1분기 상승을 이끌었던 AI 반도체, 밸류업, 그리고 최근에 구리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어서 원전, 에너지, 전력 설비 등등등 많은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포트 비중 어떻게 가져갈까요?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종들을 고르게 좀 담는 게 맞는데 역시 네.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환율의 영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수출 관련주들 특히 이제 여기에는 뭐 넓은 의미에서 반도체도 포함이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최근 좀 부각되고 있는 뭐 이제 그 기계라든가 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음식료라든가 네. 이런 음식료 관련주도 최근에 이제 수출 관련주를 좀 이제 같이 묶이면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수출 관련주들 당연히 좀 중심에 놓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업 관련주들이 결국은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 어떤 그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 어떤 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면서 이런 것들 결국 이런 밸류업 관련주들은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에 절대적으로 추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사실 밸류업 관련주들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어떤 그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오고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그런 포인트들을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는 이러한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수출 관련주들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 우리가 미국 증시에 굉장히 많은 눈치 보기를 이어가면서 4월을 지내왔다면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나라가 중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부양책 발표와 함께 중국 증시 석 달 만에 20% 넘는 급등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5월에 우리가 중국 관련된 기업들 또 담아야 될까요?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중국 증시에 최근에 신경을 덜 썼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연관이 좀 덜 했는데 네. 이게 조용히 지금 알게 모르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도 했었고 정부의 부양책이 계속해서 이제 그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런 그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부양책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중국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시장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어떤 뭐 호텔 레저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관련 업종들을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들도 어느 정도 이제는 다시 좋아지고 있는 특히 뭐 화장품이라든가 우리가 미용기기라든가 이런 쪽은 계속해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업종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5월 같은 경우 당장 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이제 연휴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또 우리나라에 오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관련 업종들한테는 상당한 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한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관련주들의 흐름도 파악을 해보시죠.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발표되는 기업 실적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삼성, SDI, LG화학 또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갈까요? 사실 이제 국내 증시도 어제 이제 또 상승폭을 좀 키웠었고 간만에 뉴욕 증시도 뭐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증시는 저는 FOMC 좀 관망 모드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제 이제 좀 지수가 올라온 측면이 있고 오늘은 지수보다는 사실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어떤 이런 좀 더 전 지수보다는 지수가 계속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지수보다는 네. 종목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립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목을 고를 때 최우선적인 그런 어떤 대응 포인트로 삼고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10시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요. 최근 방산이 끌어주고 또 구리가 밀어줬던 풍산 같은 경우도 오후에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이데일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장중 전략 세워보시죠. 오늘 도움 말씀을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실적에 따라 주가가 위아래로 크게 출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도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정다인의 사인입니다. 시장에는 이런 주식 격언 하나가 있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아라.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격언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결국에는 분산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일일이 기술주, 소비주, 헬스케어주 이렇게 일일이 나눠 담는 방법도 있지만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ETF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ETF를 해야 할까요?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기술주를 담았을 때 그리고 기술주를 모아서 ETF로 담았을 때 차트 주가 추이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메타, 알파벳, 엔비디아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기술 ETF는 QQQ를 가져와 봤습니다. QQQ가 주황색 라인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최근 알파벳, 엔비디아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름세를 크게 보였죠. 반면에 메타는 이렇게 큰 하락세를 맞이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알파벳과 엔비디아를 개별 종목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너무 좋으실 겁니다. 수익률이 아주 빨갛게 풍성하게 있을 텐데요. 메타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지금 좀 마음이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QQQ를 가지고 계셨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 개별 종목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못할 순 있지만 그래도 메타 한 종목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 압력을 받을 위험이 크고 또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만큼은 ETF가 안정적이고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ETF 중에서도 분산 투자의 성격이 더 강한 ETF가 있습니다. 바로 동일 비중 ETF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동일 비중 ETF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ETF는 보통 나스닥 100이나 S&P 500 아니면 S&P 헬스케어 지수 이렇게 지수를 보통 추종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지수의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 비중 ETF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팩트셋이 올해 초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M7, Magnificent 7, 대형 기술주 7가지를 모아둔 이 M7이 S&P 500의 30%를 차지한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S&P 500뿐만이 아니라요. 나스닥 100 지수에서는 40%나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MSCI 세계 지수에서는 무려 19%를 차지합니다. 세계 지수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M7이 19%나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M7이 아래로 움직이면 다른 종목들이 아무리 위로 움직여도 지수가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거나 하방 압력을 받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하락장이 예상되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큰 시장이 예상될 때 동일 비중 ETF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기초지수로 삼는 ETF 중에서 운용 자산 규모가 가장 큰 ETF 바로 스파이가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S&P 500의 종목들을 모두 담고 있는데요. 이것을 동일한 비중으로 담고 있는 ETF 중에서 자산 규모가 운용 규모가 가장 큰 ETF는 RSP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스파이, 이 S&P 5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숙한 기술주들이 상위 종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스파이는 마이크로소프트 7% 넘게 들어가 있고요. 애플이 6% 넘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알파벳 모두 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일 비중 ETF인 RSP를 한번 보실까요? 익숙한 이름, 엔비디아, 메타 아니면 랄프로렌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모르는 이름도 좀 있습니다. 캐털란트, 익숙하신가요? 이 캐털란트는 글로벌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자 업체인데요. 무려 2위에 달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법한데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꺼려지는 종목들 이렇게 꽤 큰 비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스파이에서는 무려 4% 넘게 들어가 있었다면 이 RSP에서는
0.29%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탑 10 비중을 한번 차트로 쉽게 한눈에 볼 수 있게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파이에서는 탑 10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만큼이나 됩니다. 4분의 1이 넘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RSP에서는 탑 10의 비중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위 종목들의 비중이 크게 출렁이거나 하방 압력을 받을 때면 스파이는 더 큰 손실을 낼 수 있는 반면 RSP에 투자를 하셨다면 비교적 하방 압력을 잘 견딜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소수 종목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수익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의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서 레버리지 또 인버스 투자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동일 비중 ETF는 수익률이 안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 가져와 봤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M7이 잘 나갈 때는 수익률이 스파이보다는 좀 약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뒤처지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개월, 3개월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M7의 변동성이 컸고 또 메타가 급락하고 엔비디아도 한때 급락하는 등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때 스파이의 수익률이 1개월 3% 넘게 내릴 때 RSP는 2%밖에 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를 때도 스파이는 3.5%가량 오를 때 얘는 3.52% 조금 더 크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 RSP 수익률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하방 압력에 더 잘 견딜 수 있는 ETF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스파이랑 RSP, S&P 500을 담고 있는 ETF로 했지만 다른 동일 비중 ETF들도 참 많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동일 비중으로 담고 있는 ETF 아니면 헬스케어 내에서만 동일 비중으로 담고 있는 ETF 등 그 종류가 참 많은데요. 시장이 갈피를 잡기 어려울 때 ETF를 통해서 분산 투자를 하고 또 더욱더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원하신다면 이 동일 비중 ETF까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다인의 사인이었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 상황 저희가 꼼꼼하게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정다인 앵커의 사인즈 시간을 통해서 또 ETF 관련 이슈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ETF와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수수료 부분에서 일반 주식 거래와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수수료가 조금 더 나가는 편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 ETF를 구성하는 운용사에 또 따로 수수료를 조금은 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별 종목으로 거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수료가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방 위험을 잘 견딜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ETF를 거래하실 때는 이 ETF의 운용 자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클수록 사고 팔 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물 주식뿐만 아니라 ETF 관련된 소식까지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하면서 꼼꼼하게 챙겨보셨고요. 저희는 잠시 쉬고 국내 증시 이야기로 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시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도 미국이 상승으로 마무리해준 만큼 해당 영향을 받아갈 수 있을지, 특히 오늘 국내에서는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증시가 어떻게 반영을 해줄지도 지켜보셔야겠죠? 그럼 저희는 잠시 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